일본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임나 일본부 서리라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침략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 남부는 고대부터 우리 땅, 일본 땅이었다.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침략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땅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논거를 만드는 것이죠. 도쿠가와 막부의 이제 말기부터 일본이 조금 평화로운 시를 거치면서 경제력이 신장되고 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제 문화 발전이 조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일본은 신국이다, 신의 나라다 하는 이제 황국사관의 뿌리가 그때 만들어지는데, 그 근거를 고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본이 신라를 침공했고 지배했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왜곡된 역사 서적 속에 등장하는 전설 같은 얘기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이 임나 일본부 설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그거를 정리한 건데요. 이러한 임나 일본부 설이 1970년대 중반까지 모든 일본의 학교에서 다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얼마나 한반도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질까 하는 것은 뭐 너무 자명한 거죠. 자학사관을 극복한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게 태동해서 후소샤라고 하는 그 내에서 만든 이제 역사 교과서가 일본 그 구구들을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그를 채택하자, 이런 운동이 크게 일었는데 찬반 논쟁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조금 더 정비해서 여러 직고쿠샤라든지 지유사라든지 후소샤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가 지금도 약간 변형된 형태지만 이렇게 일정 영역을 지배했다 하는 말은 쓰지 않지만 신라와 백제를 침공해서 복속시켰다, 이런 정도 표현은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과서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터무니없느냐면, 양나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이제 서기 500년 초 정도에 그 양직공도, 양나라의 이제 사신으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양직공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백제 사신이 등장하고 또 다른 버전에 보면 고구려 신라 사신도 등장을 하는데요. 외국 사신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신은 아주 남루한 옷에 맨발 형태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제 사신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뭐 이를테면 지금 불란서 패션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두 나라의 어떤 국력이라든지 문화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외국은 양나라에 사신을 보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양나라에서 일본 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아니나 또 그 당시에 배를 만드는 기술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서기 300년대 후반 또 400년대 초반의 얘기거든요. 그 당시는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할 수 있는 정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은 그 당시에 당연히 통일국가도 아닙니다. 통일국가가 되는 것은 그로부터도 한 100년, 150년 후가 돼야 이제 통일국가 형태를 갖춰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건 굉장히 터무니없는데, 그러면은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거는 또 전혀 근거가 없이 그럼 누군가가 어거지로 만들어낸 것이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사실은 이제 일본석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일본이 통일국가를 만들고 율령국가를 만들면서 이제 천황국제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천황의 국가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일본석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본서기에 진구황후가 사만정을 정벌했다 하는 그 전설이 담겨 있는데, 먼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규슈를 정복해서 통일국가를 만드는 과정,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탁에 의해서 신라를 침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진구황후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 애가 막 출산하기 직전인데 출산할까봐 돌로 출산을 막고 허리에 둘러서 막고 신라를 침공하러 갔는데 그때 신풍을 일본말로 읽으면 가미가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군함에 가서 자폭하는 비행기가 가미가제 아닙니까? 신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파도 위를 나는 듯이 신라에 도착했는데 그 군세를 보고 신라 왕이 그냥 와서 넙죽 항복했다. 신라가 항복하니까 백제와 고구려가 와서 그 복속을 했다. 이게 진구황후 사만정벌설의 줄기입니다. 3개월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오진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로부터도 진구황후는 무려 60몇 년을 이제 섭정을 한 걸로 나와요. 진구황후가 사만을 정벌했다는 시기가 언제냐면 서기 200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서기 400년, 500년 때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직 국력이 그런 나라인가 말씀드렸는데 서기 200년 초다 그러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역사적 실체로 등장하면서 힘을 가져가는 거는 1988년에 동경제국대학에서 국산이라는 국사교과서를 만들면서 이 진구황후의 이 전설을 가장 일본 최고 그 대학의 역사교과서로 채택을 해 거기에 집어넣고 가르칩니다. 그 후로 뭐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역사교과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역사교육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와시다 대학의 스다 소키치 교수는 역사교과서로 양심이 있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건 왜곡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의 저서는 판금시키고 그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금고형을 처해버렸죠. 그 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많은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은 전부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설이 이제 역사적 실체처럼 이제 발전해 가는 건데 그 하치만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은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전국에 뭐 일본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절들이 지금은 그 많은 게 신사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뭐 저 메이주신 전에는 다 절이었어요. 근데 하치만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절이 제일 많은데 그 일본이 외적에 크게 침략을 받는 게 몽골의 침략입니다. 이제 13세기 중반에 몽골 침략을 받는데 이때 몽골이 세계를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 일본에 착륙까지 했는데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때 이게 신풍이다. 그래서 신이 도와가지고 일본이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군신으로 이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절에서 하치만 신앙의 절에서는 입구에 그 다 설명문에 이게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했는데 그 당시도 이 신풍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설명문 안내문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령 안내문이 아니어도 그 절의 유래를 담는 게 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설령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진구황후의 전설 또는 뭐 신라를 침공했느니 거기를 뭐 정벌했느니 하는 부분들이 너무 터무니없게도 정말 옷이 젖듯이 비에 젖듯이 물에 젖듯이 일본 사람들의 그런 의식 속에 이제 스며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일본에 의한 한국 침략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일본이 이렇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침략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기에는
뭐 한 번 정도 성도광 때 침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대대적인 침략의 준비는 있었지만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왜구라는 이제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왜구가 큰 깃발을 달고 다녔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치만 신앙, 이게 바로 군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신의 가호를 이제 기원한다는 의미로 하치만 대보살, 이게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거 우리 관세음보살처럼 이제 이런 깃발을 달고 다녔죠. 고려가 멸망하기 한 40년 정도에는 뭐 한 300회가 넘는 침략이 있었고, 이제 조선 초에도 뭐 굉장히 많은 침략이 있었고, 이제 왜구의 침략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제 견디기 어려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경상도 도순문사 김송명이라는 사람이 왜구는 한여름에 파리떼와 같다. 파리채로 우리 파리를 쫓으면 어디로 날아가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도 들락날락해서 이거를 박멸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제 대마도 해적의 소굴인 대마를 정벌하는 길도 있었죠. 임진 전쟁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씻지 못할 그런 상처를 줬는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서울이 함락될 정도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일본은 전국시대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훈련된, 단련된 그런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전쟁 준비를 못 했는데요. 가토 기요마사, 그 이제 선봉장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는 영웅처럼 된 그 전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그 야차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아있는 그 기록화 속에서도 그 가토 기요마사가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을 힘들게 했는가 하는 것들이 군기물이라고 하는 기록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많은 문화재 약탈이라든지 포로 약탈, 우리가 그 임진 전쟁을 한편으로는 이제 노예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전쟁 속에서, 전국시대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또 한반도 출병하면서 피치 못하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예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이제 그 일꾼으로 그 생산력을 충원하는 그런 그 존재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았죠. 그래서 우리 얘기가 많이 되는 것,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까지 당시에 간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다이묘들이 다투어서 도공들을 데려갔는데,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까지 이제 도자기가 없었어요. 자기가 아니라 독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도자기 산업이 아주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크게 되는데, 우리는 그 후에 이 찬란했던 도자기 문명이 굉장히 쇠퇴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그 주로 사스마번, 사가번, 뭐 조슈번, 이렇게 이제 규슈 지역 또 서일본 지역의 번들이 굉장히 군사력과 이 부분을 키우면 국력을 그 재정적인 힘을 키우면서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이 도자기 기술에 의한 제철 기술, 그 다음에 서양의 함포라든지 그 총을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심지어 군대도 만들고, 서양의 총을 가지고 개량해서 무라타라고 하는 소총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하는 그런 힘도 사실은 또 원천을 소급해 가면은 우리 그 도공들을 끌어간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얼마나 이제 잔인했는가 하는 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토에 가면은 이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총은 귀 이자인데 이제 귀무덤이라는 얘기죠. 실제는 뭐 코무덤이다, 귀무덤이다 논란이 많은데, 이 우리 조선 통신사들이 한 2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설린 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 가는데, 가면은 꼭 일본 사람들이 우리 통신사들한테 이 귀무덤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그 네덜란드라든지 포르투갈, 일본 사람들이 교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토로 오면은 관광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이 이만큼 위대한 나라다. 그 다음에 당신들 까불지 말아라. 잘못하면 또 우리한테 당한다. 이제 이런 식의 위협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도 말기에 이제 국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정한론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정한론 논쟁이 붙지만 반정한론파나 정한론파나 똑같이 다 한국을 침략하자는 데 있어서 이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붙는 건 뭐냐면 누가 더 주도성을 갖느냐 하는 부분의 당파 싸움이었을 뿐이고요. 이제 반정한론파가 처음에 이기는데 이 사람들이 2년, 3년 후에 운요를 보내서 한국을 무력 시위를 하고 그 운요 때도 이 강화도 초지진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영종도에 침략을 해서 영종도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터무니없게도 이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이 일부 소소한 피해를 가지고 배상하라 그러면서 국교 수교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고 그런데요. 그 후로도 뭐 이제 갑오농민 전쟁 때도 일본이 이제 친일 정권하고 합세해서 우리 동학군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데 그 역할을 했고요. 프랑스의 그 신문 같은 데도 이렇게 민비를 시해하는 그림이 나오고 군대 해산을 할 때 이 그림도 군대 해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불복종하는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일들이 빚어졌고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그래서 외국군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사실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실 을사늑약에 비하면 조용히 넘어가요. 왜냐하면 군대도 해산해버리고 사법권도 다 가져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모든 걸 뺏겨가지고 뭐 별 저항할 힘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한일 합방이라는 게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일 합방 직후에 신호태라고 하는 신문인데 교토에서 발행되는 이 호회 그 별책 부록계로 발행됐습니다. 이 윷놀이에요. 쌍윷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윷놀이한테 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윷을 굴려서 이 말이 나오는 걸 움직이는 건데 이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제 마지막 종착점이 누구냐면 그 데라우찌라고 하는 일본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 단계에 세 사람이 주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우리 침략의 원흉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임진 전쟁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원 안에 그 인물이 바로 또 신공황후, 진구황후.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평화로운 양국의 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신문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잇감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구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정복해서 그걸 동등한 걸로 대우하지 않았듯이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 때 평화로운 만세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총을 사용해서 학살이 진행이 됩니다. 평안도에 강서라든지 정주라든지 이런 데서 학살이 일어나고 이제 제암리 같은 데는 일본 군인이 교회당에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당에 밀어넣고 불을 질러서 몰살시켜버렸죠. 그리고 마을들을 다 불태웠고 이러한 사진들은 선교사들이 그나마 사진을 찍어서 일부가 남아있는 거고 여러 곳에 상영된 학살 이 부분은 뭐 이제 증거조차 찾을 수가 없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남긴 아주 짤막한 기록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세 시위가 이제 만주로도 진전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동해서 우리 독립군에 투신하거든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니 청산리 전투니 이러면서 일본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만주 일대 조선인 부락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민간인들을 몰살시켜버렸죠. 이 간도 대학살이라고 하는 건데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도 1923년에 이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경 대지진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명이 죽었느냐 이 부분이 설이 분분한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만 해도 뭐 1,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한 3,000명 가까이 이제 죽었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당시 임시정부 같은 데서는 그 2배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뭐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일본에 사는지조차 모르는 아주 날품팔이 힘들게 고생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인들이 남긴 그 뭐 신문 기록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무자비해 자경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신문에 보면은 유언비어를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일본과 하나는 우리 이제 하나다. 그래서 대우를 해주겠다. 이제 국어도 조선어 버리고 일본어를 배워라. 또 징용, 우리가 위안부 이런 부분에 많이 끌려가 그러는데 그 모든 이유가 이 포스터 하나에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국어, 여기서 국어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어죠. 이거를 배웁시다. 이제는 조선어 버리고 일본어를 배워라. 그거는 태평양 전쟁. 일본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조선 사람을 군대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냐면 총을 주면은 자기들 등 뒤에서 쏠까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가니까 우리를 총알바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을 제대로 하달하고 이행하게 하려면은 말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 보급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죠. 1300년의 역사전쟁, 이 부분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현격한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근대 제국주의의 어떤 논리 속에서 전개된 측면도 있지만 일본인 속에는 일본은 특별한 나라, 신국이다. 또 만세일개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다. 바로 그게 황국사관인데 그 부분이 일정한 밑바탕이 돼 있는 거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를 포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황국사관과 군국주의를 일본인들이 포기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이 이제 평화로운 이제 정말 이웃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일본이 자기 어떤 역사에 대한 이제 과오에 대한 반성 그것 속에서 한국을 정말로 이웃 어떤 동반자, 파트너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